김진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지진입니다. 저는 오늘도 저희 돌직구쇼 오픈 스튜디오 앞에 나왔습니다. 민주당의 돈봉투 의혹을 받고 있는 두 의원에 대해서 체포 동의안이 모두 다 부결됐습니다. 이재명 대표 때보다 반대표가 더 압도적으로 많이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정의당 당론이 찬성이었던 만큼 민주당에서 대거 부결시킨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를 두고 한동훈 장관 등은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민주당의 20명의 국회의원들이 본인의 수사를 막기 위해서 대거 방탄을 한 건 아니냐라는 관점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죠. 방탄 논란입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저는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지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준 남자입니다. 민주당의 방탄의 벽이 점점 더 두꺼워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방탄 조끼인 줄로만 알았는데 방탄차, 이제는 방탄벽 아니냐라는 오늘 모든 조간신문들의 민주당을 향한 방탄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4가지 키워드 준비되어 있는데요.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또 동아일보 일면입니다. 또 벌써 몇 번째입니까? 4번째죠? 함께 보시죠. 방탄. 돈봉투 의혹에도 거야당의 방탄 벽은 더 두꺼워졌다. 동아일보가 비판하고 있습니다. 전당대회 돈봉투 영장, 윤관석, 이성만 의원 체포동의안 또 부결됐습니다. 이재명 대표 때보다 반대표가 더 많이 나왔습니다. 윤관석 의원에 대해서는 145, 이성만 의원에 대해서는 155표의 무더기 반대표가 나왔습니다.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당론으로 가결시킨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민주당 의원들이 대거 부결표를 던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방탄 조끼보다 더 두꺼운 무언가, 모든 조간신문이 다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 공개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역주행입니다. 경향신문 4면 기사 보시죠. 경향신문, 한겨레신문도 오늘 비판하고 있습니다. 또 온정, 또 방탄민주당, 돈봉투 민심 역풍에도 역주행하고 있다라고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모두 다 민주당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율표결에 맡겨놨더니 대부분 반대표를 던진 건 아니냐. 쇄신 얘기 이제 하지 마라. 무색해졌다. 경향신문의 비판입니다. 비판은 불가피하다라는 거죠. 정의당도 민주당을 강력 규탄했습니다. 야당 일각에서는 또 한동훈 장관 탓을 했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저렇게 말했기 때문에 부결표가 나왔다라는 논리인데, 언제까지 한동훈 탓만 할 것인지 궁색해 보입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탈취, 조선일보 일면 기사 함께 보시죠. 삼성의 기술을 빼내서 중국의 쌍둥이 공장을 지으려 했던 일당득이 덜미가 붙잡혔습니다. 국가 핵심 반도체 기술까지 탈취하려 했다라는 겁니다. 대만 업체 8조 원 투자 약속받고 중국의 삼성 공장 1.5km 옆에 건설을 시도하려 했던 대담한 사람들, 엄벌해야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20년입니다. 한겨레신문 13면 기사입니다. 부산에서 정말 기함을 토했던 돌려차기 폭행 사건, 2심에서 가해자에게 징역 20년이 나왔습니다. 단순 폭행인 줄 알았는데 성범죄로 의심되는 흔적까지 발견되면서 형이 더 늘어난 겁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신상 공개가 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지도 들어보죠.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네, 오늘 아침 함께하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언론인 출신, 기자 출신 한신대 김수경 교수, 그리고 바르다 박 선생, 박정아 의원 나오셨습니다. 민주당의 재선 의원 전재수 의원, 검사 출신의 변호사 김광삼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첫 번째 소식입니다. 오늘 거의 모든 조간신문이 모두 다 민주당을 비판하고 있는 대목이죠. 민주당의 방탄 벽이 더 두꺼워졌습니다. 분명히 의원 알아서 자율투표라고 했는데 자율투표라고 쓰고 방탄투표라고 읽게 됐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벌써 민주당의 방탄이 몇 번째인가요? 어제 체포동의안 표결 상황 영상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잘 부탁드립니다. 의총 못 들어가서. 출석. 네, 의총 못 들어가니까. 아이고 고생하십니다. 네, 죄송합니다. 아이고. 돈 봉투를 주자고 권유하거나 지시한 사실이 없습니다. 저는 지금 검찰의 부당한 영장 청구에 맞서 외롭고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봐도 제 혐의 사실이 과연 구속할 만한 사유가 되는 것입니까? 제가 무슨 뇌물을 받은 것도 돈을 착본 만큼도 아니지 않습니까? 결백하다 이것입니다. 돈 봉투를 받은 것으로 지목되는 약 20명의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여기 계시고 표결에도 참여하시게 됩니다. 공정하지도 공정해 보이지도 않습니다. 국회의원 윤관석 체포동의안은 국회의원 이성만 체포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이로써 민주당의 노웅래 의원, 이재명 의원, 윤관석 의원, 이성만 의원 4명 모두 다 체포 동의안을 행사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대거 방탄투표, 즉 부결표를 던졌기 때문입니다. 벌써 4번째 방탄인 셈인데 최근 연속적으로. 자, 과연 어제 체포 동의안 표결 결과는 어땠는지 지금부터 대형 미디어월에서 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먼저 윤관석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입니다. 찬성은 139표, 반대는 145표가 나왔습니다. 민주당이 166의 거야 의석수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전반적인 표결 결정을 할 수 있기는 합니다만 국민의힘과 정의당이 찬성표를 당론으로 한 만큼 민주당 내에서 대거 동료 의원에 대한 감싸기, 즉 반대 투표를 던진 것으로 추정이 되는 대목입니다. 145표입니다. 이성만 의원에 대해서는 반대 표수가 더 높았습니다. 찬성 132표, 반대 무려 155표의 압도적인 반대 표를 민주당 의원들이 던진 것으로 추측되는 대목입니다. 자, 그럼 앞선 이재명 대표 때 체포동의안 표결 때와는 결과가 어떻게 비교될까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놀라운 점은 이재명 대표 때 쏟아졌던 반대표 138표보다 더욱더 방탄의 벽이 더 두꺼워졌다는 겁니다. 이때는 그래도 반대표가 138표, 아슬아슬 이탈표가 상당히 많았는데 지금 돈봉투 국면인데 반대표가 155표, 145표로 더 많이 반대표가 쏟아졌다는 겁니다. 오늘 거듭 말씀드리지만 거의 모든 주요 조간신문은 민주당의 이 선택에 대해서 두꺼워진 방탄이다라고 비판하고 있는 대목도 오늘 매우 흥미로운 조간신문 흐름입니다. 박정하 의원님, 네. 한동훈 장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여기 민주당 의원 중에 적어도 20명은 돈봉투에 연루됐다. 그런데 이분들이 투표를 하는 것은 공정하지도 공정해 보이지도 않는다. 네.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반대표에서 20표씩을 빼면요. 특히 윤관석 의원 같은 경우는 반대에서 20을 빼면 125표밖에 반대표가 안 나오거든요. 그렇죠. 물론 20여 명이 다 돈봉투를 받았다라고 단정할 수도 없고 그 20여 명이 모두 다 반대표를 했다라고 단정할 수도 없겠습니다만 단순 산술적으로 봤을 때 20명을 빼면 투표 결과는 달라졌을 겁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어제 아침에 이거 뭐 이렇게 당연히 부결될 거라고 제가 예상을 했습니다만 현장에서 막상 결과가 나오고 나니까 저도 당황스럽더라고요. 이렇게까지 해도 되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미 저는 민주당이 그 이재명 대표 당시에 투표 때를 지나서, 그러니까 깔딱고개를 이미 넘어가서
수치라는 거를 모르는 그 무치동물이 되어가는 상황으로 되온 것 같고요. 일부 언론에서 뭐 동정표가 작동을 했다라고 분석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저는 동정표라기보다는 공범의식에서 오는 위기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윤관석, 이성만 의원을 만약에 검찰로 보냈을 경우, 이 검찰이 원하는 방향대로 구속 수사라도 될 경우 자기들까지도 위험해질 수 있다는 공범의식이 같이 작용한 거라고 분석을 해요. 그래서 두 가지가 느껴졌습니다. 하나는 굉장히 무서운 이 공범의식 속에서 나오는 민주당이 무치동물이 되어가는구나, 이렇게 가다가는 갈라파고스처럼 완전히 사회하고는 격리된 자기들만의 리그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동물들이 될 수 있다. 수치를 전혀 모르는 그런 집단이 되어버렸다라는 것 하나. 두 번째는 어제도 제가 뭐 보니까 일부 뭐 보도에 보면은 오전 의총에서 이거는 지나친 검찰 수사고 증거도 별로 없고 라는 강성 의원들의 주장에 의원들이 많이 동조를 했다고 해요. 이런 걸 보면 며칠 전에 있었던 우리 이래경 전 혁신위원장 때 우리가 비판했던 것처럼 80년대 운동권 의식에 젖어서 아직도 미패권, 미제국주의, 독재정권 외치던 것처럼 민주당은 아직도 한 1년 반, 2년여 전쯤 있었던 대선 때 검찰이 이렇게 몰아가서 결과가 이상하게 되고 우리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는데 검찰이 우리를 이렇게 범법자로 몰아가고 있다라는 그때 시절에 머물러서 아직도 현재를 살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매우 씁쓸했습니다. 김소영 교수님, 언론인 출신이시잖아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이 돈봉투 의혹 건에 대해서는 대국민 사과를 했고 검찰 수사까지 촉구했는데 정작 검찰 수사 과정 중에 한 과정인 법원에 가서 과연 구속이 필요한지 아닌지를 다퉈보는, 왜냐하면 이거 통과된다고 바로 구속되는 게 아니니까 법원에 가서 검찰 수사의 정당성 여부를 체킹하는 그 과정에 대해서 민주당의 대다수 의원들이 반대표를 왜 던졌을까가 궁금해요. 왜냐하면 앞뒤가 안 맞잖아요. 대표는 사과했지만 법원에는 보내지 않겠다. 구속은 안 된다. 어떻게 보십니까? 게다가 탈당까지 했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민주당하고 관련 없는 사람들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넘어온 건데도 민주당에서 아주 방탄벽을 두껍게 이재명 대표 때보다도 훨씬 더 많은 부결표가 나왔잖아요. 그렇다라는 건 어쨌든 그 지금 동봉투를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20여 명의 국회의원이 저 안에 있기 때문에 그들은 결코 가결을 누릴 수는 없었을 거예요. 가결표를 던질 수는 없었을 것이고, 또 게다가 이제 그 강래구 씨는 지금 구속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이 녹취록 뭐 이런 것들을 분석해 보니까 상대 캠프에서도 돈봉투가 뿌려져서 우리가 좀 뭘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내용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증거가 확보된 건 아니지만 자칫하면은 민주당 전체로 퍼질 수도 있기 때문에 방화벽을 딱 세워서 절대로 그 불길이 민주당 전체로 넘어오지 않게 만들겠다라는 그 의식 때문에 이렇게 부결표가 굉장히 많이 나온 것으로 보고요. 근데 만약에 그 말씀대로라면 20여 명의 의심받는 의원들이 돈봉투를 안 받았다면, 떳떳하다면 굳이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해서 부결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렇게 여론이 부담스러운데. 당연하죠. 그러니까 돈을 받았을 것이 매우 의심되는 상황인 거죠. 사실 이 문제는 가결이 나왔어야 맞고 민주당 내에서도 가결의 분위기가 있다라는 뭐 그런 이야기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정말 버젓이 부결표가 나온 거 정말 국민에 대해서 굉장히 좀 모욕감을 느끼게 되는 대목이고, 지금 민주당 내에서 왜 이렇게까지 여론을 신경 쓰지 않는가를 좀 생각해 보면 제가 듣기로는 그렇습니다. 민주당 내에서 제가 구체적인 여론조사를 언급하는 건 아니고요. 여론조사를 해보면 민주당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지지도가 나쁘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론이 확 나빠져야 이번만큼은 가결을 해서 뭔가 우리가 달라지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자라고 해야 되는데, 아니 여론조사를 해봤는데 그렇게 나쁘게 나오지 않는데 굳이 우리가 이렇게 혁신을 할 필요가 뭐가 있어라는 지금 당내에 어떤 긴장감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번에도 그냥 뻔뻔하게 부결로 밀어붙인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기억하시겠지만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그 새누리당 그때 여러 가지 실정이 있고 실책도 있는데도 이상하게 지지율이 30% 이상 빠지진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무너지는 게 한순간이에요.
지금 민주당에서는 그렇게 위기의식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이런 게 쌓여서 언젠가 정말 당이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에 봉착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번 부결은 정말 민주당이 혁신이 어렵다. 혁신이 어렵고 지금 뭐 혁신위원장 안 친다 만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스스로 뭔가 혁신할 수 있는 동력을 아예 상실했다고 저는 봅니다. 예, 한동훈 장관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표결 결과 전에 돈 봉투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20여 명의 의원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이분들이 캐스팅 보트일 것이다. 민주당에서는 상당히 반발했지만 그런데 한 장관 말대로 됐다. 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결국 그 20여 명이 부결시킨 것 아니냐는 겁니다. 한 장관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의원들의 실명을 직접 말하는 통화 녹음 등 돈 봉투의 조성 살포 과정이 마치 생중계되듯이 녹음되어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라는 말은 최소한 국민과 같거나 더 엄격한 기준을 받아야 한다는 말이지 일반 국민보다 특혜를 받아야 한다는 말은 아닐 겁니다. 돈 봉투를 받은 것으로 지목되는 약 20명의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여기 계시고 표결에도 참여하시게 됩니다. 약 20명의 표는 표결의 결과를 좌우하는 캐스팅 보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돈 봉투 돌린 혐의를 받는 사람들의 체포 여부를 돈 봉투 받은 혐의를 받는 사람들이 결정하는 것은 공정하지도 공정해 보이지도 않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를 안건과 관련하여 신상만한 민주당 의석에서는 상당히 술렁술렁했고 한 장관에 대한 비판 목소리도 나왔습니다만 김광삼 변호사님 검사 출신이시잖아요. 근데 이 표 결과만 두고 보면 한 장관 말대로 됐다라는 분석도 오늘 조간신문에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제가 볼 때는 한동훈 장관이 정확하게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공정성에 관한 문제를 얘기했거든요. 강래구 전 감사위원은요 국회의원 아니잖아요. 그러면 윤관석 의원을 비교해 보면 오히려 윤관석 의원의 어떤 범행의 역할이 더 중하거든요. 그럼 한 명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저렇게 불체포 특권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아예 영장 청구 심사도 받지 않고 한 명 국회의원이 아닌 그냥 국민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구속이 되고 이건 형평이나 공정성에서 굉장히 큰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원칙적으로요. 지금 돈 봉투를 받은 국회의원이 한 20명 정도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20명의 어떤 국회의원이 이성만이나 윤관석 의원하고 직접적 관계되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제 공범관계를 볼 수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불체포 특권과 관련해서 부결과 가결에 대해서 투표를 한다? 이것은 사실은 제도적으로 어쩔 수 없지만 이건 잘못된 건 맞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금 찬성과 반대의 표를 보면 사실은 그 20명은 제가 볼 때는 거의 100% 부결에다 표를 던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장관이 이제 그런 부분까지 사실 지적을 한 건데 이제 민주당에서는 뭐 거기에 야유가 나오고 큰 소리가 많이 나왔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뭐 할 말을 했다고 보고요. 원칙적으로 따지면 우리가 이제 법원에서 재판할 때도 특수한 관계가 있으면 재척을 한다거나 기피를 한다거나 회피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관련된 국회의원들은 사실은 투표를 하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직은 명확하게 외부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아마 20명이 이제 투표에 참여를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다 부결에 표를 던졌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한동훈 장관의 저런 지적에 대해서 굉장히 반발이 있으면서 거기에 뭐 영향을 받아서 부결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좀 영향은 있겠죠. 그렇지만 원래 부결하려고 민주당 의원들은 마음을 먹고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의 한 원내대변인은 방탄 투표로서 부결된 것이 한 장관의 정치적인 발언 때문이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이것이 정치적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한동훈 장관의 고도로 계산된 정치적인 발언 때문에 모욕감을 느꼈다는 의원들이 많았습니다. 마치 민주당 의원들이 돈 받은 범죄 집단으로 투표할 자격도 없는 거 아니냐라는 투의 발언 때문에 상당히 격앙된 분들이 계셨고요. 우리 당을 이렇게 마치 범죄 집단처럼 매도하는데 현장 분위기가 상당히 부정적으로
바뀌지 않았나. 제 설명 때문에 민주당이 모욕감을 느껴서 방탄을 한 거다라는 취지로 민주당의 대변인께서 뭐 말씀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 거 말고 진짜 이유를 말해보시라는 말씀드립니다. 누구도 돈 봉투 주고받고 녹음하라고 시키지 않았습니다. 공당이 하기에는 참 구차한 변명이라고 국민들께서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저 없으면 어떻게 사셨을지 모르겠어요. 모든 게 다 제가 하는 거고, 그 민주당 말씀대로라면은 민주당은 제가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 있는 정당이란 말씀이신가요? 저를 너무 과대평가하시는 것 같습니다. 한 장관의 정치적 도발이라면 한 장관이 원하는 대로 민주당은 움직일 수 있는 공당이라는 거냐라는 한 장관의 비판에 반박까지 들어봤습니다. 현장에 계셨던 전재수 의원님, 한 장관 발언 때문에 가결이 부결이 됐다라는 해명은 좀 군색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방탄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 여론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죠. 이런 국민들의 비판을 아마 저희들이 이 정치적 부담으로 아마 온전히 좀 감내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다만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다 그래서 수사가 중단되거나 또는 기소를 해야 될 것을 기소를 하지 않는다거나 그렇게 해서 재판이 열리지 않는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이미 이제 국회의원들이 뭐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의 우려가 없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수사는 진행이 될 것이고 조만간에 기소가 되고 재판이 진행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형사소송법상 불구속 수사의 원칙 또 불구속 재판의 원칙도 있으니까 이것이 수사가 안 된다면 또 기소가 안 된다면 뭐 크게 문제가 되겠지만 일단은 수사와 기소가 진행이 될 것이고 재판이 열릴 것이기 때문에 한번 지켜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방탄국회라는 국민들의 비판은 저희들이 온전히 좀 감내를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조금 전에 이제 한동훈 장관 말씀을 하셨는데 법집행 부처인 법무부 장관이 입법부인 국회에 와가지고 체포가 왜 필요한지를 설명을 하는데 대개 이럴 경우에는 범죄 혐의라든지 또는 왜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지 그렇게 해서 법원에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왜 받아야 되는지 이것을 굉장히 말하자면 있는 혐의 그대로 가치 중립적으로 설명을 하거든요. 그동안 국회가 그래 왔습니다. 그런데 어제 한동훈 장관이 설명을 하는 것을 본회의장에서 하는 것을 들어보면 지금 현재 윤관석 의원과 이성만 의원에 대한 어떤 녹취록을 제외하고 난 뒤에 어떤 증거와 물증이 명확하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이미 검찰이 돈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20명을 특정을 못 해가지고 국회 본청에 말하자면 CCTV를 다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그 CCTV를 가져갔는데 29명의 의원들이 말하자면 출입 기록을 가져간 거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20명인지 29명인지 특정이 안 된 상황에서 마치 20명이 돈을 받은 것처럼 수사도 진행이 안 됐고 기소도 안 됐고 재판도 안 됐는데 마치 범죄를 저지른 말하자면 확정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 보니까 이것은 과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수사도 안 되고 기소도 안 된 20명에 대해서 마치 범죄자들이 마치 투표를 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니까 저도 이제 현장에 있었지만 이것은 좀 법무부 장관으로서 좀 하지 않았으면 또는 이거는 좀 선을 넘은 발언이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런 부분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좀 지나친 언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들이 정치적 부담은 온전히 좀 감내해야 될 부분은 감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자, 박정호 의원님, 네. 김한규 원내대변인의 발언이 지금 정치적으로 논란인데 노웅래 의원이 체포동의안 부결됐을 때도 아주 한동훈 때문이다. 민주당에서 이런 말 나왔고 이재명 대표 부결됐고 윤관석 이성만 의원 때도 아주 한동훈이 저렇게 얘기해서 부결됐다라는 게 김한규 원내대변인의 발언 취지였잖아요. 다음번에는 한 장관 말고 법무차관이 나가서 설명하는 건 어떨까요? 그럼 한동훈 장관이 법무차관한테 그렇게 얘기했다고 시켜서 핑계대겠을 것이다. 또 핑계대겠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 집단이라는 울타리 안에 갇혀서 확증 편향이 너무 심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당 의원들을 너무 단세포 취급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듭니다. 이제 궁금한 게 현장이셨으니까 야, 가결해야지라고 마음 먹고 왔다가 아우 저 한동훈 저거 아우 저 말하는 거 그러니까 한동훈 화가 나서 순간 바뀌었다는 건데 그게 부결이 됐다. 근데 이건 소신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중요한 건에 대해서는 이미 며칠 전부터 그리고 최소 어제 의총이 있었던 오전에는 결론이 났을 거예요. 의원들 개별적으로. 그리고 한동훈 장관이 뭐 저런 식으로 도발할 거라는 건 누구도 다 예상했잖아요. 그거 모르고 뭐 한동훈 장관이 저렇게 해서 바뀌었다? 저는 그냥 너무 자당 의원들을 단세포 취급하는 거고 핑계를 외부로 내세우려고 하는 거라고밖에 뭐 평가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부끄러움마저도 느끼지 못하는 부끄러움이라는 통증마저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상태로 가버렸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제 한동훈 장관이 이제 설명을 하면서 저 안에 저런 얘기도 몇 가지 하더라고요. 아니 몇백만 원짜리 돈봉투를 보냈는데 무슨 국회의원을 체포를 하고 뭐 이런 얘기가 있다. 그러나 농협 조합장 선거할 때는 30만 원을 부당하게 써도 그 사람도 구속이 됐고 기초의원도 합산해서 50여 명에게 뭐 200만 원을 썼는데 그 사람도 구속이 됐고 국회의원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국회의원 특권이 그렇게 센 거예요? 그렇게 모여가지고 뭉쳐 있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우선 들어요. 예. 어제 본회의장 보면 제가 그 부채꼴처럼 본회의장이 구성되어 있는데 이쪽 맨 끝에 있었거든요. 제 맞은편에 윤관석 의원이 앉아 있어요. 이렇게 육안으로 보일 정도로 이렇게 앉아 있는데 한동훈 장관이 범죄 사실을 쭉 나열하는 상황을 보니까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초조한 낯으로 얼굴을 가리기도 하고 때로는 손을 만지작거리기도 하고 굉장히 심란한 표정이더라고요. 그랬던 윤관석 의원이 표결이 끝나자마자 앞서 우리가 비디오 봤던 것처럼 이성만 의원과 함께 민주당 의원들을 의석을 돌아다니면서 악수를 하는 모양을 보면서 아, 민주당 의원들이 저렇게까지 할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볼 때는 전 민주당 의원들이 뭐 아직 의원도 특정이 되지 않고 증거도 불충분하다는 말씀 많이 하세요. 그래서 검찰이 이제 와서 본관을 압수수색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미 그 전에 보도를 통해서 지역별로 다 나오잖아요. 뭐 호남에서 몇 분, 뭐 경기에서 몇 명, 뭐 이런 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미 특정이 됐고 만약에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해서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안 되더라도 그 돈 봉투를 받은 의원들이 도저히 그 빠져나갈 수 없는 동선상의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과정 아닌가. 그래서 저는 인전 윤관석, 이성만 의원이 수사에 협조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나머지 최소 20명에 대한 이미 그 특정과 동선에 대한 구성은 검찰 내에서 시작이 끝났을 거고 이제 그분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이 되면 지금까지 한동훈 탓했던 증거가 불충분하다라고 주장했던 민주당 의원들이 어떻게 그때는 말씀을 하실지 좀 지켜보고 싶습니다. 검찰 수사를 예단할 수는 없겠습니다.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20여 명의 연루 의혹도 현재까지는 의혹 단계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힘없는, 권력 없는 강래구, 이정근은 구속이 됐고 권력이 있는 국회의원 둘은 구속을 피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조간 신문들이 방탄이라고 비판하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그 방탄을 이재명 대표는 대선 후보 때 없애겠다고 약속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불체포특권 제한해야 된다. 100% 동의할 뿐만 아니라 제가 주장하는 것입니다. 10년 넘도록 먼지 털듯이 탈탈 털린 이재명 같은 깨끗한 정치인에게는 전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빈총에는 방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죄 짓지 않은 청렴한 정치인에게는 불체포특권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본인의 체포 동의안 표결 때도 윤관석, 이성만, 노웅래 의원 때도 저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김소영 교수님, 한동훈 때문이다라는 게 아니면 아까 한 장관이 그랬잖아요. 진짜 이유를 말해보라. 이것도 일종의 정치적 도발일 수 있겠는데 그럼 진짜 이유는 뭘까요? 부결시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안에 공범들이 있기 때문이죠. 사실 만약에 한동훈 장관의 그 말이 굉장히 도발적이고 모욕적이었다면 한동훈 장관이 보란 듯이 가결을 했어야죠. 한동훈 장관이 저렇게 말을 하면서 니네들 다 공범이지 부결할 거 다 알고 있어 이런 식으로 만약 말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모욕감을 느꼈다면 아니 우리 그렇지 않아. 우리는 단언하게 우리 가결할 거야 하고서 가결을 딱 했으면 한동훈 장관이 얼마나 머쓱해졌겠어요. 그런데 진짜 예상대로 부결을 한 거예요. 그래 놓고서 한동훈 장관이 그렇게 얘기를 한 게 굉장히 모욕감을 느껴가지고 우리가 부결을 했다. 이게 다 한동훈 때문이다. 우리 여러 번 얘기했지만 한동훈 만물설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모든 것의 배후에는 한동훈이 있다. 지금 한동훈 장관도 스스로 민주당은 나 없으면 어떻게 정치했겠냐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모든 것의 자기들의 잘못의 원인은 다 한동훈에게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공색하고 어떻게 이런 것들을 뭐 일반 네티즌들이 그냥 커뮤니티에서 자기들끼리 얘기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원내대변인이 저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게 참 믿어지지가 않는 상황이고요.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저는 송영길 대표가 왜 그렇게 쇼에 가까운 그런 검찰 축석 쇼를 2번이나 했는가에 대해서 이제 알겠어요. 아마 또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강래구 감사는 구속이 되어 있죠. 그런데 이 두 의원은 방탄복을 입고 있으니까 구속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20명 돈 받았다는 사람들도 줄줄이 소환이 돼서 어쩌면 그들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넘어올 거거든요. 그것도 줄줄이 부결될 거예요. 그런데 송영길 대표는 방탄복이 없잖아요. 지금 본인만 구속되게 생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구속시켜주지 말라고 그렇게 검찰 앞에 가서 쇼에 가까운 퍼포먼스를 했던 거구나. 아마 앞으로도 또 하실 것 같은데 이런 식의 모양새를 언제까지 국민들에게 납득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지 민주당의 오만이 너무 심하고 이것은 진영을 떠나서 이게 어느 당에서 일어난 사건이든지 간에 국민들이 볼 때는 이건 너무나 말도 안 되는 불체포 특권이 당초 왜 존재했는지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그저 국회의원들이 잘못했을 때 벌받지 않게 만들려고 작동하고 있는 불체포 특권의 현실에 대해서 진짜 국민들이 얼마나 실망을 할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많은 조간신문 보도 표현에 따르면 압도적인 반대표 몰표가 나왔다라는 보도 표현도 나오고 있는데 전재수 의원님 이게 단순히 워낙 반대표가 많이 나와서 한 장관 때문이다 혹은 제 식구 감싸기다라는 걸 넘어서 일각에선 방금 들으셨던 것처럼 공범 의식의 발로다, 공범 투표다 이런 원인 분석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공범 투표 결과다. 글쎄 이게 저도 이제 지역구 국회의원인데 예를 들면 한동훈 장관이 어제 국회 본회의장에서 말하자면 돈봉투 받은 혐의를 받는 20명이 특정이 안 됐잖아요. 그럼 저도 이제 돈봉투 받은 의원으로 그렇게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저도 지역 주민들의 투표를 통해서 지역 주민들을 대표하는 지역의 국회의원인데 아무런 근거도 없이 말하자면 범죄 혐의자가 되는 거거든요. 저것은 법무부 장관, 그러니까 법집행부처의 법무부 장관으로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정치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정치하는 사람이라면 그런 식의 정치적 발언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저것은 법집행부처의 법무부 장관이 입법부인 국회에 와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체포동의안 제안 설명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범죄 혐의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하면 되는데 정치적 발언을 하는 겁니다. 본회의장에 와서 정치를 하는 것이죠. 굉장히 이제 도발을 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이게 범죄 혐의자로 몰리는 겁니다. 아니 국민들의 정치권에 대한 또 국회의원들에 대한 불신이 이만큼 높죠. 근데 그것과 별개로 그것을 이용해서 마치 이게 정부가 물증도 없이 잠재적 범죄자로 몰아간다. 이건 좀 해도 너무한 거 아닌가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김광선 변호사님. 아니 근데 20명이 특정이 안 됐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내부적인 특정이 다 돼 있을 거예요. 검사 내부적으로는. 그렇죠. 이제 동선이 하는데 29명 했다. 이것은 특정이 안 됐다. 이런 증거를 볼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당시에 외통위 소회의실에 출입한 사람, 당시에 의원회관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의심이 되는 사람들, 이건 지금 어제 한동훈 장관도 얘기했잖아요. 강내구정감사위원하고 이정근 씨가 다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단지 외부로만 이 누구누구인지를 아직은 나오지 않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확정도 안 됐고 또 피의사실 공표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20명 특정한 데는 저는 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제 한동훈 장관이 하는 얘기 자체를 마치 민주당 의원을 전체를 공범으로 보는 듯한 그런 뉘앙스 나오는데 그게 아니고 20명의 특정된 의원들이 공범이라는 취지 얘기예요. 그러면 만약 민주당 의원들이 전체가 우리를 공범으로 보는 거 아니야? 그러면 전체가 경선 과정에서 돈 받은 사람이 대부분이었나요? 그걸 자인하는 거죠. 그러면 뭐 다른 캠프 경선 캠프에서 돈을 돌려서 그걸 보고 정말 경쟁심에 의해서 돈을 돌렸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구속영장에 보면 그렇다고 한다면 그럼 의원들도 거의 160명 넘는 의원들이 나도 수사될 수 있는 거 아니야? 나도 받았는데 그런 식으로 그건 부결표를 던졌다는 논리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건 맞지 않고 너무나 한동훈 장관의 어떤 그런 것들을 너무 뭐 깊게 생각하듯이 과대로 생각을 해서 그런 취지의 얘기가 나오는 건데 저는 제가 볼 때는 이미 이제 부결은 뭐 기정사실화 된 상태에서 투표가 들어간 거고 이제 또 하나 지적할 점이 있죠. 지금 민주당에서 혁신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럼 혁신위가 사실 뭐 여러 가지 지금 뭐 김남국 코인 사태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돈봉투 사건이에요. 그러면 혁신위 구성해서 어떻게든지 현재 수련에서 빠져나온다고 해놓고 돈봉투 사건과 관련된 사람에 대해서 체포동의안에서 부결을 했다? 이건 자기 모순이죠. 그럼 혁신위가 진정성이 있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혁신위 자체는 정치적인 총선을 코앞에 두고 정치적으로 어떤 제스처를 보여주겠다. 이렇게 익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쇄신을 걷어찼다. 오늘 한국일보는 제목에 그렇게 쓰기도 했습니다. 부결된 이후 윤관석, 이성만 의원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들어보시죠. 국회와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현명한 결정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억울함과 결백을 당당히 밝혀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찰은 그 기본적인 요건조차도 충족시키지 못한 그런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보고요. 앞으로도 당당하게 맞서 싸워가면서 제가 결백함을 분명히 증명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에서 이탈표도 있었을 걸로 보이는데 사람의 생각은 다양하니까 뭐라고 그럴 수는 없고 집단 지성은 이거는 부결시키는 것이 맞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당사자 중에 한 명인 이성만 의원이 집단 지성으로 부결시켰다라는 표현도 했습니다. 흥미롭군요. 국민의힘과 정의당 모두 다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국민들 앞에서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을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던 것이 새빨간 건의반인 것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습니다. 민주당이 언제까지 이 방탄 대우를 견고하게 유지하면서 국민의 뜻을 저버릴지 지켜보겠습니다. 충격적입니다. 돈봉투 비리 정치에 제 식구 감싸기 방탄 정치까지 더했습니다. 지금과 같은 무책임한 태도와 추태는 국민들에게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분명히 기억하기 바랍니다. 사실상 총선이 1년도 남지 않은 이 상황에서 민주당의 연속적인 이른바 방탄 표결 결과가 총선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도 궁금합니다. 대통령실 반응도 나왔는데 이 부결 결과에 대한 대통령실 반응은 어떨까요?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 결과에 대해 국민들께서 마음속으로 판단하셨을 것이다. 검찰 반응은요, 부결과 관계없이 엄정 수사하겠다. 사안의 전모를 명확히 밝히겠다라는 검찰 입장도 현재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결과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마음속으로 판단하셨을 것이다 라는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의 이야기도 나왔는데요. 박정호 의원님, 지금 총선이 사실 얼마 안 남았어요. 정치적인 시간표대로라면 한 10달 정도 남았죠. 예, 내년 1년도 안 4월, 남았어요. 4월 10일이니까. 저는 뭐 어제 이 상황을 보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과거 옛날에 그렇게 큰 몸짓을 가지고 그렇게 센 힘을 가지고 외부 환경에 적응하지 못해서 결국엔 도태됐던 공룡들. 좀 전에 우리 이성만 의원이 집단지성이 부결을 시켰다라는데 함축적으로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서는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고 국회의원은 불체포 특권 안에 있어야 되고가 집단 지성인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파렴치한 범죄를 저질러도 우리 당 의원들은 보호해 줘야 되는 게 민주당의 집단 지성이에요. 국민들은 다 그렇게 생각지 않는데 민주당만 그 안에서 확증 편향을 가지고 공룡처럼 자기들끼리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게 세상의 전체인 줄 알고 생각하는 그 집단 지성이 저는 민주당의 끝내 발목을 잡을 거고 국민들이 내년 총선에 그냥 저렇게 넘어가지 않을 겁니다. 최소 20명이 될 그 의원분들이 이제 줄줄이 소환이 되고 또 그분들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넘어올 때마다 족족이 저렇게 부결이 되고 또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서 또 다른 혐의로 또 체포동의안이 넘었을 때 또 부결이 되고 이런 걸 통해서 저는 국민들이 변해가지 않고 그냥 도태돼가는 그 공룡들을 생각하면서 민주당을 쳐다보지 않을까라는 걱정스러움이 좀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무슨 선택을 했을지도 궁금한데 알 수 없죠. 무기명 투표니까. 김소영 교수님, 이재명 대표는 무슨 표를 던졌을까요? 가결? 아니면 나도 부결됐는데 좀 미안하니까 부결? 아니면 이 당대표인데 방탄 이미지가 더해지면 당이 위태로울 수 있으니까 가결? 아니야. 부결? 뭘 던졌을까요? 알 수 없죠. 알 수 없고 진짜 그가 맨 처음에 당초 이 사건에 대해서 사과하고 국민들에게 또 검찰에 그 조속히 조사를 촉구했던 그 마음이라면 가결을 던졌겠지만 본인의 어떤 혐의에 대해서도 방탄을 한번 사용했잖아요. 부결로 간신히 살아남았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또 다른 의원들한테는 그렇게 가차없이 가결을 했을까 싶기도 하고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민주당이 당대표를 비롯해서 너무나 많은 의원들이 이렇게 체포동의안을 부결하고 불체포특권을 함부로 사용하고 있고 앞으로 그 20명의 의원들 지금 이게 특정이 안 됐다고 단언할 수도 없는 게 사실 검찰이 뭘 갖고 있는지 우리는 몰라요. 지금 우리가 계속 검찰이 제대로 조사도 안 돼 있고 확정도 안 돼 있다고 얘기를 하시지만 검찰이 갖고 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그걸 공개하면 또 피의 사실을 공개한다고 뭐라고 하겠죠. 그래서 지금 그러한 의원들에 대한 만약에 체포동의안이 계속 넘어왔을 때 계속 부결하는 모습을 보여주다 보면 이제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제가 이제 정치인들은 당장 내일이 선거 날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정치를 해야 된다라고 들었어요. 뭐 제가 정치인은 아니지만 그런데 정말 내일이 당장 선거일이었어도 이런 선택을 했을까? 저는 정말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재명 대표 입장은 별다른 입장이 언론에 보도되지 않았는데요. 전재수 의원님, 이 대표는 무슨 입장일까요? 이 부결 결과에 대해서 당 대표 입장이 좀 궁금한데요. 이게 당 대표든 또는 저든 민주당 의원 누구든 간에 방탄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 여론은 상당히 높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고요. 이번 결정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정치적 부담은 아마 민주당이 저희들이 오롯이 아마 짊어지고 가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부담을 감내하면서도 어제 그런 이제 부결표가 나온 것은 민주당이 최근에 이 건뿐만이 아니고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어떤 검찰의 움직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마 종합적으로 고려돼 가지고 이런 결과가 나온 것으로 좀 판단을 합니다. 아마 이재명 대표도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국민들의 그 시각이랄까 이런 부분들을 아마 잘 알고 있을 거고 민주당 의원들도 어제 표결이 끝나고 난 뒤에 이 부담은 오롯이 가져가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 쪽 입장은 안 나왔는데 당 대표나 아니면 당의 공식 부결에 대한 입장이 나오면 바로 속보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부결과 관련된 분석들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싱하이밍 대사가 잔고시 논란입니다. 국민 자존심과 외교라는 이야기입니다. 1박에 1,000만 원이 넘는다라는 고가의 숙소에서 싱하이밍 대사가 공짜로 투숙한 건 아니냐라는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울릉도의 한 최고급 리조트, 지난달 16일 무료 숙박을 제공했다, 접대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해당 업체는 중국 현지에 계열사 법인을 두고 있는 업체라고 합니다. 리조트 관계자는 이태원 참사 때 리조트 계열사에서 중국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차량을 지원했다. 중국 대사가 감사의 표시를 한 것에 대한 답례 차원이다. 중국 대사의 감사 표시에 대한 답례 차원이다. 도움을 받은 사람이 고맙다고 했는데 왜 답례에 또 답례를 하느냐라고 하자 리조트 관계자는 말하기 어렵다라고 밝혔습니다. 1박에 1,000만 원이나 어마어마한 숙소군요. 이재명 대표가 싱하이밍 대사를 찾아가서 만남을 했는데 그 자리에서 싱하이밍 대사가 윤석열 정부, 이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모욕적인 발언에서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에게도 그 논란의 불똥이 튀고 있는 상황인데 1박에 1,000만 원이면 상당히 비싼 고가의 숙소인데 이걸 무료로 제공했다라는 논란입니다. 김재섭 전 비대위원 나왔습니다. 김 전 비대위원님, 네. 1박에 1,000만 원이면 뭐 되게 비싼 거네요? 1박에 뭐 한 보통 20만 원, 30만 원 요 정도 선이면 그래도 웬만큼 좋은 리조트 다 예약할 수 있는데 그렇죠. 1박에 1,000만 원이면 뭐 어느 정도예요? 대개 한 국빈급 정도 되면 그 정도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거의 국빈급 예우를 리조트 회사에서 했다고 하는데 저도 이 기사를 보고 한참 고민을 했습니다. 이게 예. 감사 표시에 대한 답례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잘 몰라서 잘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그냥 감사의 표시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1,000만 원짜리 리조트를 제공했다라는 게 도저히 상식선에서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예. 그래서 꼼꼼히 뒤까지 읽어보니까 더 이상 이야기는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뭔가 본인 스스로도 이야기하면서 궁색하다라는 얘기인 거거든요. 감사의 표시 한번 했다고 거기에 대해 1,000만 원짜리를 제공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대가성이라는 것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이 해당 뭐 업체를 도와줬어요. 그럴 수 있죠. 그거에 대한 답례일 수 있는데 우리나라 업체의 계열사가 도와주고 중국이 고맙다고 한 것에 대해서 또 답례를 했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는 말씀이시군요. 상식적이지 않죠. 뭐 마침 또 언론 보도에 나오면 현지에 계열사 법인이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중국 현지에. 뭐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고민해 보면 저는 뭐 당연히 어떤 대가성 같은 것들을 충분히 의심해 볼 수 있다 이 생각이 들고요. 제가 여기에 대해서 뭐 앞서서 이제 이재명 대표 책임론까지도 앵커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제가 제일 답답한 부분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싱하이밍 대사의 발언이 부적절했다라는 것은 민주당 내에서도 나오는 의견인데 그리고 실제로 뭐 내용이 조율됐다 어떻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지만 실제로 저 정도로 내정 간섭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저 발언에 대해서 왜 민주당에서 이렇다 저렇다 할 비판이 안 나오는지 저는 그게 말하자면 저의 고민인 것이거든요. 저 정도로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저기에 대해서 좀 자기가 들러리 쓴 것에 대해서 저 조금 좀 부적절했다고 생각하면 사후에라도 싱하이밍 대사나 중국에 대해서 비판을 할 법도 한데 아무런 메시지가 나지 않고 있다. 1,000만 원짜리 리조트를 제공했다는 데에서도 이렇다 할 이야기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저는 제1야당으로서 어떤 그 이후의 후속 조치에 대해서 대단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1,000만 원 상당의 숙박 시설을 무료로 제공받았다라는 의혹과 관련해서 이 국제 규정 내지는 국제 협약 위반이다라는 문제 제기도 나왔습니다. 자, 숙소와 무관하게 별도의 의혹이 제기된 건데 2020년 4월부터 이태원 인근 공관원 숙소 신설 부지 사설 주차장을 대여했다는 의혹도 또 불거졌어요. 월 최대 500만 원 수익으로 추정되는데 세금 납부는 없었다. 외교관 영리행위 금지 협약 위반이다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외교 관저 내지는 공관원 숙소 용도의 부지를 사설 주차장으로 이용했다면 무언가 어마어마한 수익이 나왔을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한데 이런 것이 외교관들에게 통용되는 범위는 아니다라는 지적인데 김광선 변호사님. 네. 어떻게 보십니까? 난 저 부분도 이해가 가지 않아요. 지금 공관원 그 사설 부지면 사실 이제 공관에서 관리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어떻게 사설 주차장으로 대여를 해서 한 달에 월 이제 최고 500만 원 정도의 임대를 받아갔다는 거잖아요. 근데 비엔나 협약에도 외교관 영리의 행위를 금지하기로 돼 있고, 근데 중요한 것은 저 사설 주차장으로 대여를 했는데
과연 월 500만 원 돈이 어디로 갔냐는 거예요. 이게 싱하이밍 중국 대사가 본인의 이제 개인적 용도로 썼느냐, 아니면 이제 중국의 수입으로 됐느냐 이렇게 봐야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 법에 보면 당연히 이제 비엔나 협약에 의해서 외교관이 영내를 할 수 없도록 돼 있지만, 거기에 사설 주차장으로 임대를 하려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거든요. 그럼 중국이 임대사업자 등록하는 거예요? 아니면 싱하이밍이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럼 저거 보면 저는 굉장히 사적인 유용 의혹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저 부분에서 세금 탄류랄지 이런 부분에서 좀 의혹을 가진다고 보고요. 이 부분에서 아마 설명을 해야 할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아까 그 리조트 관련된 거 있잖아요. 예. 리조트 관련된 것도 사실 주한 중국 대사는 공무원이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이 저런 접대, 특히 리조트 관련 기업이 중국의 계열사를 가지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 일종의 뇌물, 향응, 접대에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모르겠어요. 이제 중국은 이제 관시를 워낙 중요시하게 해서 특히 이제 공무원에 대해서는 뭐 어느 정도 어떤 부패랄지 이런 걸 허용하는지는 모르겠어요. 모르지만 저건 전적으로 한국법에 의하든 중국법에 의하든 저건 뇌물이 되든 법 위반이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실 뭐 일부 이런 의혹이 굉장히 나오고 있지만 또 향후에 있어서 또 다른 의혹이 나올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자, 대사관 쪽에 해명이 나오면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 외교부나 대정부 질문이 있었는데요. 이재명 대표가 찾아가서 만났던 자리에서 나왔던 싱하이밍 대사의 부적절한 발언에 대한 성토가 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싱하이밍 대사를 우리 외교부가 불러서 경고 조치를 냈는데 이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싱하이밍 대사는 상습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을 무시하는 그런 오만한 태도를 보여온 사람입니다. 싱하이밍 대상을 추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총리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동은 매우 부적절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만 외톨이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 EU도 중국에 대해서 디리스킹으로 관계 조정을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만 이 중국과 대결적인 언사와 대결적인 정책을 쓰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친명으로 분류되는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도 야당 대표를 불러놓고 이용했다. 부적절하다라고 싱하이밍 대사의 발언 논란에 대해서 의견을 밝히고 있는 대목인데요. 윤호중 의원은 대한민국만 중국과 대결적으로 가고 있다라며 대한민국 정부를 비판하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자 여당의 김기현 대표는 이재명 지도부가 도대체 대한민국 야당이냐 아니면 중국 쪽이냐라고 비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재명 대표는 도대체 어느 나라 정치인이고 어느 나라 정당의 대표입니까? 중국 공산당 한국 지부 지부장인지 제1야당 대표인지 입장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자, 전재수 의원님, 뭐 중국의 한국 지부장이냐라는 비판적인 발언도 나왔는데 어떻습니까? 뭐 집권 여당의 당 대표께서 말씀이 좀 되게 세네요. 네. 일단은 그런 것이죠. 이게 지금 미국 중심, 미국 일변도의 외교 정책에 대해서 민주당은 계속해서 이제 비판적 입장을 견지를 해왔습니다.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 경제는 한쪽 날개는 수출이요, 또 한쪽 날개는 내수 아니겠습니까? 수출과 내수를 가지고 먹고 사는 나라인데 중국만 하더라도 미국, 일본, 유럽을 합친 무역 규모보다 사실은 더 크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국익 중심의 실리 외교를 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등거리 외교 또 균형 외교를 계속해서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다만 싱하이밍 대사는 대한민국의 명백한 주권이 있습니다. 싱하이밍 대사의 발언은 대한민국 주권을 침해하는 그런 소지가 충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싱하이밍 대사의 발언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비판적 입장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이 이게 가치 중심의 어떤 이전의 어떤 냉전적 그 대결 구도 차원으로 지금 외교 정책이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우려를 가지고 있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국익이 우선이 돼야 되고, 그러려면
실리 외교, 덩거리 외교, 균형 외교가 돼야 된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당이 주장하고 있는 중국과의 관계에도 경시돼서는 안 된다는 것은 실제로 많은 외교 전문가들도 윤석열 정부에게 조언을 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혹시 비공개 싱하이밍 대사와의 발언 중에서 저희가 언론 보도로 미처 보지 못한 싱 대사의 부적절한 대한민국 정부의 외교권과 주권을 침해하는 듯한 발언이 나왔을 때 그 자리에서 이 대표가 언론에 보도되지 않았지만 싱 대사 그건 아니요 라고 제지를 하거나 비판한 대목이 혹시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그거를 뭐 확인할 길은 없고요. 확인을 하지는 못했는데 공개적으로 그 부분은 분명히 이야기를 했죠. 예를 들면은 중국의 단체 관광, 중국인들 단체 관광 국가에 한국이 지금 빠져 있거든요. 단체 관광에 대한 분명한 이야기도 했고 또 과도한 한한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삼성 휴대폰 같은 경우가 지금 세계 1등 아닙니까? 세계 시장 점유율이 1등인데 중국에서 삼성 휴대폰은 시장 점유율이 0%입니다. 현대자동차가 2자리 숫자 이상의 중국 시장 점유율을 가져가다가 어쨌든 최근에 지금 한 자리 숫자로 떨어졌거든요. 저 발언에 대한 이 대표의 대응은 없었다?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예. 경제 분야에 대한 이야기들은 충분히 이제 이야기한 것으로 보여지고 저 자리에서 아마 싱하이밍 대사가 아예 작정을 하고 작전을 짜고 그냥 막 이야기를 다 하려고 애초부터 그런 계획을 가지고서 아마 했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그냥 저 발언을 그냥 듣고서 가만히 있었다라는 얘기로 보일 수 있을 텐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심지어 저 장면을 유튜브로 생중계하겠다라는 것을 사전에 협의했다고 언론 보도에 나오더라고요. 그렇다 그러면 어느 정도 내용에 관한 그 인지도 이재명 대표가 미리 했을 텐데 저것을 왜 제지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그 사후에라도 한마디라도 저기에 대해서 부적절했다고 비판하지 않았느냐.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재명 대표가 저 싱하이밍 대사의 발언에 동의했다라고밖에 해석이 안 됩니다. 게다가 제가 제일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중국과의 관계 개선, 중국과의 어떤 갈등 완화 당연히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국익의 관점에서 보면 그렇게 할 텐데 문제는 이런 거죠. 과거에 윤석열 정부가 일본과의 교류 협력을 강화하려고 할 때, 그다음에 갈등을 완화하려고 할 때 민주당의 태도는 어땠냐면 전국에다가 현수막을 붙여서 이거 친일 외교다, 매국 외교다라고 붙였어요. 당시에도 우리 정부가 계속했던 얘기는 뭐였냐면 우리 일본과의 관계 우리 좀 더 나아져야 된다, 갈등 완화해야 된다, 우리 오직 국익을 보고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이거 친일 외교라고 계속 비판했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중국 대사와 어떤 뭐 관계 개선을 하기 위해 이렇게 한다라는 그 말에 대해서 여당이 비판하니까 왜 이런 거 가지고 뭐라 그러냐, 국익의 관점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똑같은 입장에서 민주당이 비판했던 내용들을 생각해 보면 민주당의 말에도 우리 국민들께서 좀 진정성이 없다라고 느끼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야 입장 모두 다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중국인인데 우리나라에서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투표권과 건강보험 혜택이 정작 우리 국민들은 중국에 가서 그런 혜택을 받고 있지 못하는데 과도한 것 아니냐, 내지는 공정한 투표 결과를 침해하는 것 아니냐라는 논란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영주권자, 지방선거 투표권, 건강보험 적용 등 상호주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사례들이 있다. 중국인인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영주권을 취득한 3년 이상 거주하면 영주권자가 3년 이상 거주하면 이제 투표권이 나오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에 살지 않더라도 혹은 뭐 우리나라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와 관계없이 투표를 할 수 있다? 이게 과연 이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하는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와 관련된 논란입니다. 정작 우리 국민들은 중국에서 저런 대우를 받지 못한다라는 문제 제기도 나오고요. 그래서 한동훈 장관이 지난해 12월에 외국인 투표권을 제한해야 된다라는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상호주의 원칙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외국인에 대해서 투표권을 부여하는 것은 민의를 왜곡할 수 있다는 상식적인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호주의. 만약에 이제 중국에서도 우리 국민들이 투표를 할 수 있거나 그런 권리가 주어진다면 양쪽이 다 그런 건데 우리나라만 원웨이입니까?
그렇죠. 지금 상호주의가 안 되고 우리나라에 와 있는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은 3년 이상 살면 중국인들이요? 영주권을 가지고 있으면 대부분 이제 조선족들 중국인들이죠. 근데 그분들이 3년 이상을 살면은 지방선거에는 투표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2005년도에 도입된 제도인데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다문화를 막 추진하면서 그때 이제 이러한 제도도 도입이 됐던 건데 그때 이게 아시아 최초였어요.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도입한 게 아니고 굉장히 이례적으로 도입한 거였거든요. 그만큼 우리가 이렇게 세계화되고 있다는 걸 이제 보여주기 위한 어떤 그러한 행보가 아니었나 싶은데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사실 이 영주권을 취득하는 분들의 상당수가 이제 조선족들, 원래 국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분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아무래도 조선족이고 우리랑 혈통이 같으니까 우리 국적을 따겠지라고 생각했지만 전혀 그렇지 않고요. 이분들은 중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중 국적을 중국에서는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국적을 따는 순간 중국 국적 버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영주권을 따는 거죠. 근데 영주권을 땄는데 사실 영주권이 대부분의 나라에서 시민들과 거의 같은 권한을 갖지만 한 가지 할 수 없는 게 투표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심지어 지방선거에서 투표까지 할 수 있거든요. 그럼 못하러 국적을 따겠습니까? 영주권을 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운영이 됐던 거였는데 아무래도 투표라는 거는 국민들에게만 주어지는 굉장히 강력한 특권인데 한 3년 정도 산 사람에게 지방선거에 대한 투표권을 주는 게 옳으냐. 그리고 중국에 가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 영주권을 가졌다 해도 투표권을 못 갖는데 이게 상호주의에 맞냐라는 논의가 시작되고 있는 거고요. 이걸 단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제고해야 된다라기보다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서 이게 과연 합당한가에 대해서는 한 번쯤 논의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중국 동포라는 표현이 더 통용되고 있죠. 중국 동포들에 대해서 영주권을 취득했다 해서 투표권까지 주는 것이 지나치지 않느냐라는 논란까지 번졌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뜨거운 소식 두 가지 엄선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먼저 첫 번째 주인공은 김남국 의원이 상임위를 바꿨습니다. 교육위로. 여당에서 반대했는데 교육위에 출석을 했습니다. 여당에선 나가라라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뭐예요? 국회에 왔어? 국회 오면 안 되지. 뭐라고 그래? 내가 언제 오랬노? 집에 가랬지. 너는 안 돼. 우리 교육계에서 어떻게 보겠어? 교육위가 이 엉망진창이 되겠네. 아니, 국회가 양심이 있어야지. 아이, 의원님, 진짜 이러실 거예요? 아이들한테 뭘 가르쳐요? 동료 어린이라고 감사하는 거예요, 지금? 조용히 좀 하세요. 오선식이나 돼가지고. 어허이, 참. 에이, 진짜. 초선이 그렇게 양심이 없어야 되겠어요? 무슨 초선 양심 따져요? 아유, 참 부끄럽다. 법사위에 입사가 위원장님, 교육에 의사 진행 발언 있습니다. 되었습니다. 함께 성실한 교육의 활동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 진행 발언 있습니다. 국회가 이렇게 망가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선 의원으로서 제가 자, 민주당의 의원들은 김남국 의원의 교육위를 감싸는 듯한 분위기도 느껴졌습니다. 교육위의 여당 간사 이태규 의원은요, 김남국 의원 스스로 깊이 재척해라라고 요구했습니다. 김남국 의원은 스스로 교육위원을 깊이 재척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육위에 참석한 것은 너무나 염치 없고 부끄러운 행동입니다. 분명한 것은 김 의원이 교육위에서 활동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고 아이들의 가치관에 혼란을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김관선 변호사님, 하필 법사위에서 상임위를 옮겼는데 교육이라 이 교육적이지 않다라는 논란인데 어떻게 보세요? 근데 어디 가나 마찬가지일 거예요. 교육위 가면 교육에 맞지 않는다고 얘기할 거고 다른 농해수위 있잖아요, 농해수위. 아니, 농해수위 가면 또 농부들이 싫어하겠죠. 또 어민들이 싫어하고 왜? 아니 농부랑 코인이랑 뭔 상관이에요? 저런 사람들이 왜 하필 다른 데서 돌고 돌아가지고 왜 우리 상임위에 오느냐?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런 걸 처리해주는 처리장이냐? 이런 취지도 반발할 거예요. 그래서 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꿋꿋하게 그래도 김남국 의원이 정치를 그래도 좀 몇 년 했잖아요. 그러니까 참
그런 모욕을 당하면서도 열심히 하겠다고 저렇게 얘기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제 정치인이 됐다 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지금 근데 저는 이제 조금 아까 우리 상임위에서 언쟁이 있었잖아요. 왜 교육일까요? 근데 하필 좀 약간 중첩되지 않고 깊이 하는데 그다음에 아마 교육위에 무소속 의원이 없다고 그럽니다. 교섭단체 의원이. 그렇군요. 그래서 아마 김진표 의장이 고심 끝에 보낸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이제 상임위에서 고성이 있었잖아요. 저는 좀 이해가 가지 않는 측면이 뭐가 있냐면 김남국 의원이 민주당 의원은 아니잖아요. 무소속 의원은 아니에요. 윤관석 의원, 이성만 의원 무소속이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민주당 의원들이 감싸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걸 보면 그냥 탈당을 했는데 거의 민주당 가족과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굉장히 감싸고 있다. 그러면 사실 탈당 자체도 민영배 의원하고 똑같이 저것도 그런 꼼수 탈당이 아니냐. 거의 민주당 당원들이랄지 민주당 의원들은 같은 당원으로서 지금 어떻게 보면 대접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좀 정치라는 것이 이런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이제 국회의장실이다 가정하면 김재섭 의원님 교육위에 갔더니 아이들한 교육에 도움이 안 된다. 교육적이지 않다. 라는 거에 대해서 김남국 의원이나 다른 분들의 반박은 없었잖아요. 그런 지적이 나왔으니까. 그러면 어느 상임위에 가면 좀 그래도 나을까? 혹시 있다면 없으면 없다고 해주셔도 좋고요. 없죠.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임위라고 하는 게 물론 또 언론에서 많이 다루고 있는 상임위가 있고 또 시대에 따라서 그다음에 그 때에 따라서 중요한 상임위들이 분명히 있지만 모든 상임위 하나하나가 다 중요한 기관입니다. 다 정부를 견제해야 되고요. 가운데 여러 가지 법안 관련된 심층적인 논의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김남국 의원은 어떤 상임위원으로서의 자격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임위의 전제 조건인 국회의원으로서의 자격을 논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상임위를 들어가든지 다 문제가 될 겁니다. 앞서서 김건삼 변호사님 말씀해 주시지만 산자위 들어가면 당신이 산업계를 어떻게 좌지우지할 수 있겠어? 지금 코인 투자했는데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고요. 환노위가 들어가면은 당신이 어떻게 노동자를 대표할 수 있어?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반영할 수 있어? 얘기 바로 나올 거거든요. 어느 상임이나 다 똑같은 논리로 비판을 받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김남국 의원이 지금 어느 상임위를 고민할 것이 아니라 본인의 거치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결국 사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이미 김남국 의원은 전 국민에 대해서 국회의원으로서의 신뢰를 잃어버렸어요. 어느 상임위를 가든 어느 본회의를 참여하든 분명히 김남국 의원은 그 말 한마디 한마디에 이미 국민들 신뢰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정치인으로서 김남국이 끝났다 그러면 상임위 문제가 아니라 국회의원으로서의 자격을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된다. 그 김남국 의원이 움직이는 모든 비용과 정치적 비용들은 전부 국민들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는데요. 모두 발언에서 뭔가 입장을 밝힐 걸로 보이는데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 아주 잠시 물려보겠습니다. 제24회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누리는 이 자유는 더욱 소중하게 생각하게 되는 보훈의 달 6월입니다. 지난 현충일 추념사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가의 품격은 국가가 어떠한 인재를 배출하느냐보다 누구를 어떻게 기억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자유 대한민국은 자신을 던져 나라와 국민을 지켜낸 영웅들의 피 묻은 군복 위에 서 있습니다. 제복 입은 영웅들의 희생과 헌신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영웅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고 예우하는 것은 국민 주권주의와 자유민주주의를 담고 있는 헌법 정신의 실천입니다. 영웅들의 희생과 헌신을 왜곡하고 폄훼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행위는 대한민국 국가 정체성을 부정하는 반국가 행위입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국고 보조금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는 시행령을 최근 민주당의 혁신위원장으로 지목됐던 인사가 천안함 사건에 대한 망언에 가까운 이야기를 함으로써 천안함 희생 용사 그리고
유가족, 생존 장병들에게 모욕적인 논란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다 의식한 윤 대통령의 비판 발언으로 보입니다. 아주 짧게 전해드렸습니다. 김남국 의원 본인은 기자들 질문에 뭐라고 답변했을까요? 들어보시죠. 여당 의원들이 반박을 많이 하셨는데 좀 어떻게 보셨어요? 교육위 배정 부적절하다고 좀 반발하고 계신데 교육위 배정을 혹시 본인이 원하신 건지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여당에서는 교육위 배정이 교육적이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김남국 의원이 기자들 질문에 답변은 안 했고요. SNS에 교육 발전을 위해 치열하게 고민하고 논의하겠다. 근데 이게 갑자기 왜 교육 발전에 대해서 김남국 의원이 관심을 갖게 됐는지도 설명이 좀 부족하고 교육에 관심이 있었는지도 의문이고 앞으로 코인 안 하겠다는 건지 지금 갖고 있는 코인은 왜 매각을 안 하겠다고 밝혔다는 건지 매각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에어드랍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 돈 해명 안 맞는 거에 대해서는 무슨 입장인지부터 먼저 국민에게 밝히는 게 예의 아닙니까? 그렇죠. 어차피 지금 상임위 시간에 막 코인 거래해가지고 그게 적발이 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상임위 들어가셔도 열심히 안 하셨던 것 같은데 지금 교육위에서 열심히 하실 거다라는 말씀보다는 그간의 사정들이 어떻게 된 연유인지를 소상히 밝히는 게 순서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교육위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김남국 의원이 논의한 입시 제도의 변화를 학부모들이 수긍할 수 있을까요? 내 아이의 입시가 저런 사람 손에 의해서 결정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학부모들이 수긍하기 어려울 것 같거든요. 너무나 중요하고 내 아이의 미래가 달린 문제인데 그래서 다른 상임위도 다 못 갈 상황이긴 하지만 교육위에 대해서 더더욱 이제 반감이 드는 이유는 우리 아이들, 내 아이의 미래를 저 사람이 결정하게 만드는 이런 상황이 싫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사실 농해 수위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련이 없어 보이지만 농민들도 나의 어떤 생계나 미래가 달린 문제를 저 사람이 결정한다고 불만 가질 수 있거든요. 지금 어느 상임위에도 사실은 가실 곳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뜨거운 소식 함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조 전 장관 출마설 관련해서 김의겸 의원이 조국은 총선 출마할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출마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윤석열 정부가 보이고 있는 검찰 독재의 어떤 대항마로서의 상징적인 성격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건데요. 제일 큰 전제 조건은 민주당과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나간다라고 하는 게 공통된 의견입니다. 그럼 그 얘기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공천을 줄 수는 없다. 공천 줄 수 없다 여부를 떠나서 공천 신청을 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예. 입당조차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조국 전 장관 스스로 가장 기본적인 전제 조건 중에 하나가 그거다. 총선 나갈 수 있다. 입당하지 않고 무소속으로 나간다라는 건데 그 뒤에 궁금한 건 그럼 조 전 장관이 나가는 그 지역에 민주당이 공천을 하냐 안 하냐 이걸 사실 더 봐야 될 것 같은데 더 나아가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관악구에 출마할 수 있다라는 출마설도 제기했습니다. 조 전 장관님이 관악구 봉천동으로 이사했다. 총선 출마할 것이다. 민주당 공천 여부는 지켜봐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국민의힘 반응은 어떨까요? 좋습니다. 내로남불 조국도 나오고 부동산을 망친 김현미도 나오고 소득주도 성장을 밀어붙인 김상조 장하성도 나오고 다 나와서 국민의 심판을 받으십시오. 조국의 강, 남국의 바다, 제명의 진흙탕, 민주당의 눈부신 총선 전략에 경의를 표합니다. 국민의힘의 김웅 의원도 SNS에 이렇게 올렸습니다. 길 없는 길을 걷겠다. 586 아이돌다운 진부한 표현이다. 1심에서 징역 2년, 조국이 갈 길은 교도소 가는 길이다. 라고 비판했습니다. 아직은 조 전 장관이 출마를 기정사실화 한다라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걸 전제로 한 논의가 별다른 의미는 없어 보입니다. 조금 더 상황이 바뀌면 그때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처음엔 잔혹한 폭행 사건인 줄 알았는데 전말이 밝혀질수록 더욱더
다른 진상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야기 시작합니다. 돌려차기 남성에게 20년, 피해자 여성은 절규했습니다.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그 사건의 CCTV 영상 보시죠. 지난해 5월 22일 부산광역시 부산 진구 걸어가는 여성을 뒤에서 남성이 쫓아갑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돌려차기로 여성을 쓰러뜨리고 잔혹하게 여성을 폭행합니다. 잠시 후 이 여성을 들쳐업고 강제로 어디론가 끌고 가는 이 남성. 이 사건은 부산 돌려차기 사건으로 불리며 많은 이들의 분노를 일으킨 사건입니다. 이 부산 돌려차기 사건에 대해서 징역 20년이 선고됐어요. 1심 판결은 징역 12년. 어제 2심 판결인데 20년이 나왔어요. 10년간 신상공개, 전자팔찌 불작. 형이 늘어난 이유는 같은 증거물을 두고 다른 판정이 나왔기 때문이에요. 그 이유는 피해자의 옷에서 남성의 DNA가 새로 검출이 됐습니다. 청바지 안쪽에서 성폭행 시도가 인정됐습니다. 피고는 들쳐없는 과정에서 묻은 것이다 라고 해명했지만 2심에선 통하지 않았습니다. 강간살인 미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형이 12년에서 20년으로 늘었습니다. 그 이유는 성폭행 시도가 인정됐기 때문인가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아까 영상을 봤잖아요. 이제 돌려차기를 갖고 정치를 이렇게 만들 거거든요. 근데 이제 모든 범행에는 동기가 있는 거예요. 지금 피해자와 가해자는 서로 일면식도 없는 관계라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럼 왜 이렇게 돌려차기를 해서 쓰러뜨리게 했을까? 그럼 분명히 쓰러뜨린다면 어떤 목적이 있었을 것이고 단순히 뭐 쓰러뜨린다면 집에 가려고 온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게 여성이고 쓰러뜨린 다음에 들쳐매고 가잖아요. 그러면 뭐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성폭행을 위해서 돌려차기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1심에서 이제 그 여성 피해자분의 옷에 대해서 DNA 감정을 했는데 이 겉에서만 DNA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저렇게 들쳐매고 가다가 옷에 이제 DNA가 묻은 것이다. 가해자의 DNA. 이렇게 되니까 사실은 이제 성폭행에 대해서는 의심을 했지만 뭐 이거 명확한 증거가 없다 보니까 이제 살인 미수로 기소를 한 거고. 그래서 1심에서 징역 12년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항소심에서 대반전이 일어나죠. 일단 그 DNA 감정을 했던 청바지가 있는데 청바지를 다시 감정하니까 청바지, 여성 청바지의 안쪽 허벅지 쪽에서 또 염색체가 나온 거고요. 또 종아리 부분에 나온 거고 그다음에 또 벨트 안쪽에서 또 나온 거예요. 그러면은 뭔가 여성의 신체에 몸을 댔기 때문에 여성이 옷을 입으면서 남성의 DNA가 청바지 안쪽에 묻은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이제 청바지의 지퍼 구조가 일부러 뭐 고의적으로 열지 않으면 지퍼를 열 수 없는 그런 특수한 또 청바지였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항소심에서는 분명히 어떤 성폭행을 목적으로 저렇게 돌려차기를 했고 쓰러진 피해자를 데리고 가서 성폭행을 시도했다 이렇게 판단을 내리고 1심보다도 8년이 많은 징역 20년을 선고한 겁니다. 소름 돋는 대목은 이 가해자의 교도소 동기가 피해 여성의 신상적인 노트를 보여주면서 나가면 찾아가겠다라고 말했다라는 대목에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나가서 피해자를 찾아가서 죽여버리겠다, 더 때려주겠다. 저한테 2주 동안 그렇게 하루도 빠짐없이 얘기를 했고요. 피해자분의 신상을 이렇게 적어놓은 노트 같은 거를 보여주면서 나가면 난 여기 찾아갈 거다 라고. 정말 소름 돋는 대목입니다. 공포에 떨고 있는 피해 여성은 출소하더라도 50대밖에 안 된다 라며 절규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죽으라는 얘기랑 똑같은데 출소는 그 사람 50인데 저랑 나이 4살밖에 차이 안 나는데 저렇게 대놓고 보복하겠다는 사람을 아무도 안 지켜주면 저는 왜 어떻게 살라는 건지 나는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가해자가 20년형을 채울 때까지 피해 여성은 20년간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끔찍한 일을 당한 데 이어서 20년간 또 겁에 떨며 살아야 하는 피해 여성. 예, 절규. 김수영 교수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왜 피해자가 항상 이렇게
벌벌 떨고 가해자는 저렇게 보란 듯이 보복하겠다라는 말을 하는 세상인지 정말 개탄스럽고요. 지금 그 범죄자가 31살이기 때문에 20년형을 다 살고 나와도 51살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보복이 가능한 것이죠. 그리고 만약에 지금 피해자분이 정말 천만다행으로 사망하지 않았지만 만약에 사망했다면 살인 혐의가 적용돼서 훨씬 더 중한 형이 나왔을 텐데 정말 천만다행으로 살아남은 결과 오히려 보복에 더 떨어야 되는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범죄에 대한 이 형량 같은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또 출소한 이후에 어떻게 보복 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할 것인가, 그리고 이 가해자가 물론 형을 다 마치고 나오면 죄를 다 이제 벌을 받은 거기 때문에 자유인이 되지만 그 이후에도 법무부가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다시 죄짓지 않게 관리할 것인가, 보호 관찰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문제도 우리가 좀 심도 깊게 논의해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가해자의 신상은 아직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유죄가 확정돼야만 신상 공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윤 대통령이 법무부에 무언가를 지시했다고 합니다. 여성에 대한 강력 범죄, 가해자의 신상 공개 확대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라라는 대통령의 지시까지 나왔다고 하는데, 김재섭 비대위원님, 네. 아니 이게 유죄가 확정돼야만 신상을 공개할 수 있나요, 현재? 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요건들이 까다롭고, 사실 이제 신상 공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지적이 나왔던 것은 실제로 나중에 재판 과정에서 그것이 혐의가 없었다, 내지는 누명을 썼다, 이런 사례들이 실제로 발견이 됐기 때문에 그 신상 공개에 있어서 요건을 굉장히 까다롭게 해놓습니다. 특히 뭐 머그샷을 공개하는 것, 그러니까 이 가해자의 얼굴을 공개하는 건 역시도 어떤 위원회를 열어서 이게 심각하게 공개를 해야 되겠다라고 결정이 돼야지만 이제 공개를 할 수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피해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이 신상 공개와 관련된 문제, 그리고 본인이 보복 공개를 당하지 않을까라는 여러 가지 이 걱정 때문에 문제가 좀 많긴 한데, 사실 이런 사례들은 거의 뭐 그 누명이랄 게 없지 않습니까? CCTV로 정확하게 확인이 됐고, 가해자와 피해자가 정확하게 특정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여러 가지 제도에 막혀서 피해자들이 불안해하고, 그다음에 이런 똑같은 범죄를 당할 어떤 잠재적 피해자들이 두려워하는 것들을 막아야 된다라는 정치적 판단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지시를 한 거로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상 공개 확대 방안까지도 말씀을 하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게 약간 조금 뭐랄까 모순적인 게, 전재수 의원님, 피의자는 신상 공개가 가능한데 재판 중인 피고인은 유죄가 확정돼야 신상 공개가 가능하다라고 하고 있어요. 오히려 피의자는 재판 전에 단계인데. 네, 그러니까 이게 보면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예. 뭐 현행 법 제도가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긴 한데, 이게 피해자가 보복 두려움에 떨어야 되는 사회,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리고 여성이 살아가기 안전한 사회가 돼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일이 생길 때마다 어떤 개별 사건에 대해서 잠시 여론이 반짝했다가 또 수그러들고 그런 경향이 있는데, 결국은 우리 사회와 언론 여기서 좀 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정말로 피해자가 제대로 좀 이게 두려움에 떨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여성이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우리가 조금 더 많은 관심과 이런 것들을 좀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저희들은 60초 광고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들은 내일 아침 8시 50분에 더욱더 풍성한 소식 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